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마포 아파트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 2편입니다.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을 당하던 김서영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각계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황 반장이 전해줄 다음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저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서영의 변호를 맡았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그 로펌의 얼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딘지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김서영 사건을 맡았던 다른 팀원들은 다 경찰서로 옮겨간 터라 그 사건 이야기를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죠? 김서영 사건 재조사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어서 인상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저에게 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게 무슨...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웠죠. 김서영 변호를 맡아서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게 바로 저를 찾아온 그 변호사였기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듯해서 그 변호사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제 말에 그 변호사가 얼굴을 감싸고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그 여자 변호사가 진정되기를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흐느낀 여자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난 뒤 그 아이는 그 여자와 여성단체의 후원을 받고 전문대에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후원 받은 돈도 많은 거로 알지만 그건 그 아이 장래를 위해 아껴두라고 했다면서요. 졸업한 그 아이를 취직까지 시켜줬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 남편의 회사에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 아이를 따로 만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없다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고 오는 일도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 남편 회사 오피스텔을 찾아갔다가 김서영이 드나드는 걸 목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들이닥친 자신을 보고 당황한 건 남편이고 김서영은 도리어 태연했다고 했습니다. 김서영이 그랬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몇 년 전 살인 사건까지 들추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변호사를 잘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완강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뭔가를 더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뭡니까? 그 사건 우리가 모르는 것 변호사님은 아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미쳤었나 봐요. 변호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사건 변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서영에게는 친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증언해 줄 사람도 없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물병원 원장에게 부탁해서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김서영이 멍이 들어 출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을 해주었고 그것이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변호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거 변호사법 위반인 거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동물병원 원장은 무슨 마음으로 그런 증언을 한 겁니까? 돈이요. 그 병원 적자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라. 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도 남편이 대줬다고 하더군요. 김서영과 바람이 난 그 변호사의 남편은 꽤 잘나가는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여운 아이 도와준다는 마음이었다고 하면서 아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애썼지만 도통 실타래가 엉킨 것 같고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은 돌아가요.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 잘 알잖아요. 꼭 다시 수사해야 해요. 제 팔을 잡고 변호사는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개 형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많이 실망한 얼굴로 일어서던 그 변호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라도 다시 알아볼 겁니다. 절대로 선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좀 불안했지만 경찰서를 나서는 그 변호사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경악할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변호사가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뜬 겁니다. 워낙 유명했던 사람인데다가 자살한 방법이 너무 끔찍해서 뉴스에 며칠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녀는 30층 남편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도 새벽녘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말이죠. CCTV 조사 결과 새벽 2시에 그 변호사가 혼자 회사로 들어서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 변호사 남편은 문제의 오피스텔에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요. 저희 경찰서 담당 사건이 아니라 저는 더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절대 자살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김서영에 대해 탐문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시 예전 김서영이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죠. 이번에 찾기로 한 사람은 김서영의 생모였습니다. 김서영이 어려서 이혼하고 집을 나간 생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더군요. 무작정 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짜증부터 냈습니다.
왜들 자꾸 찾아와요? 영업해야 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저 말고 누군가 찾아왔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하승미 변호사가 찾아왔었나요? 이름은 모르겠고 여자 변호사였어요. 서영이 변호했던 사람이라면서. 저 그 변호사 죽은 건 아십니까? 네, 많이 놀랐는지 김서영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히고 진정하라고 물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더니 하 변호사가 정말 죽었냐고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하 변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별거 아니고 죽은 서영이 아빠 이야기였어요. 전 남편분이 주사가 심하셨던 모양이던데 결혼 생활 중에도 폭력을 많이 행사했나요? 아니요. 저랑 살 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술을 워낙 좋아해서 가끔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일은 있었어도 저나 딸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어요. 그럼 전 남편분 성격이 바뀌셨다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영이를 많이 아꼈는데 없는 형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서영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가지고 오곤 할 만큼이요.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이웃들은 시끄러운 소리도 자주 들렸고 사건 당일에는 비명 소리도 들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따님은 어려서 헤어지시고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으신가요? 살기도 바빴고 애가 저를 반기지도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반기지를 않았다고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한 번 찾아갔는데 버릴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냐고 어찌나 매섭게 쏘아붙이던지. 그런저런 이유로 그 이후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도 찾아가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딸이 큰 사건에 휘말렸는데 왜 찾아가지도 않았나 싶어 좀 의아했습니다. 모정이란 게 아예 없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많이 다쳤었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안 갔어요. 나는 그 애가 무서워요. 저는 그 순간 등 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시에 커다란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서영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지는군요. 다음 시간에는 마포 아파트 살인 사건에 관해 황 반장이 전해줄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